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매일 저녁 10시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들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휴장을 앞두고 있는 수요일이죠. 오늘은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으로 1시간 채워가겠습니다. 자,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들 모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좋고요. 그리고 뉴스에 대한 이야기,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특히나 종목 올려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올려주시면 좋고요.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 02-325-8200번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리고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오늘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까지도 우리 시장이 뭐 큰 하락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시장에 활기가 넘치는 모습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들 역시도 좀 힘이 빠지고 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는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도 이렇게 정신없이 보내셨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채워가는 1시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궁금증, 또 오늘 어떻게 보내셨는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내일이 어린이날, 쉬는 날이기 때문에 내일 저는 어떻게 보낼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함께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이제 FOMC 발표 그리고 휴장 휴일을 앞둔 바로 지금 이 시간 그동안 풀어내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하면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준호님 반갑습니다. 1년 내내 의욕이 없어서 괜찮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왜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만큼은 우리 의욕적으로 채팅창 함께 해주시고 의욕적으로 질문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비님 잘 오셨고요. 내일 에버랜드 가시나요? 굉장히 좋겠네요, 준호님. 그런데 비 왔으면 좋겠어요 하시는데 이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임님도 잘 오셨고요. 라면 먹고 챔피언님, 남극곰님 이름도 보이네요. 또 살려님 아까 1부 끝나면서 저 졸려요 하셨는데 어디 가셨습니까? 졸지 말고 돌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내일 어린이날 뭐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등산이요? 예정되어 있습니다. 등산 어느 산 가실 거예요? 저는 관악산 갈 것 같아요. 관악산이요? 네. 저는 등산을 잘 안 해봐서 관악산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산인가요? 아니, 초급하고 중급하고 그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내일 너무 날씨 좋아서, 뭐 가파르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너무 기본도 아닌 여러 산 중간? 처음 그래요? 만약에 등산을 한다면 네, 관악산. 저는 적극 권장합니다. 그래요? 네. 원래 이렇게 쉬는 날 좀 등산을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주말에 좀 하는 편이고 그래요? 이제 평일에는 이제 유산소 운동 좀 하죠. 유산소 운동하시고. 네. 역시 정말 시간을 정말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을 매번 만날 때마다 느끼고 또 반성합니다. 저는 내일 하루 종일 누워있을 생각이거든요. 저는 누워있는 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근데 사람들마다 충전하는 건 달라요. 그렇긴 하죠. 쉬어서 충전해서 그걸로 스트레스 푸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각자 그동안 좀 힘들었던, 그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조금 충전하는 방법들이 다 하나씩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충전을 하시는지 또 그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때 살려님이 돌아오시면서 또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어린이들 만세! 5월에도 더 예뻐진 보라맨꺼 만세! 더 멋있어진 정수엉아도 만세라면서 보내주셨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살려님도 만세! 외쳐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궁금증 바로 출발을 해볼까요? 첫 번째로 보내주신 질문은 빅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임님께서 올려주셨고요. 매수가가 7,200원에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시네요. 빅텍 오늘은 7,000원대 거래를 마쳤고요. 지난주부터 해서 큰액의 움직임은 나오지 않습니다. 빅텍에 대한 전망 체크해 보면서 과임님께서는 방산주에 대한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질문들 함께 올려주셨거든요. 방산주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중심 테마에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시장이 이게 뭐 화랑정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테마가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 전쟁에서 촉발되어서 곡물 테마, 그다음에 이제 전쟁 관련된 이제 방산 테마 이런 관련된 주식이 어쨌거나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좀 화두에 있는 건 사실이니까 중심 테마에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 빅텍이라는 기업을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전망은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뭐 업종 전망에 연동되는 것보다는 네. 사실상 테마 흐름에 연동되는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빅텍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좀 테마 투자 스타일로 거래를 좀 하셔야 되는 종목이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의견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가장 좀 중요한 자리가 2월 24일 날 거의 상한가까지 육박했었던 자리가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6,600원을 딱 찍고 돌아서면서 여기서부터 지금 다시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6,600원 자리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아직 매도 신호는 없는 거죠. 네. 6,600원. 그렇죠. 요 자리가 일단은 어떻게 보면 고점에서 하나의 큰 박스를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 상승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6,600원이 붕괴되는 신호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 신호가 없으니까 지금 보유하는 게 맞지 않나. 매도를 하려면은 6,600원이 좀 붕괴되었을 때만 매도 신호가 나온다. 이렇게 좀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빅텍입니다. 첫 번째로 일단 가격적인 전략은 6,600원 제시를 해드렸네요. 요게 무너지지 않는 한 이 종목은 계속해서 이 모멘텀 계속 받아가면서 조금 더 지켜봐도 되겠다라고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특히나 빅텍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지금 성장성이나 전망보다는 지금 요 시장의 분위기 안에서 이 전쟁이라는 이슈 속에서 좀 테마적인 영향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방산주 이야기를 하니까 전문가님 저는 그것도 이제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내일 쉬고 지금 네. 가장 시장에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 이슈는 어쨌든 FOMC잖아요. 근데 이 FOMC에 대한 이슈는 우리가 금요일장에 어느 정도 반응을 보여줄 거고 그러고 나서 9일에 이제 푸틴이 뭐 전쟁 전면전을 선언하느냐 뭐 종전을 선언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있잖아요. 네. 그때 푸틴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시장에 가장 화두에 떠올라 있는 뭐 전쟁 관련 종목들의 흐름을 좀 우리가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우리가 망치로 맨 처음에 전혀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 맞아버리면 네. 그때 임팩트가 크죠. 그렇죠. 우리가 많이 아프죠. 멀리 갈 필요 없이 2020년도 3월 달에 코로나라는 이 망치를 크게 한번 맞으니까 시장에 큰 폭락세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한 2년이 지나가는 이 기간 동안에 코로나에 대한 이 확산이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좀 둔감해지죠. 망치를 여러 번 맞다 보면 맞아요. 네. 실제로 이제 그게 주가에 많이 폭락을 하다 보니까 선반영되어 있다 보니까 묻어내지지 않습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쟁이라는 게 설마 하겠어 했는데 했어. 그때는 이제 임팩트가 크게 터지면서 확산되는 거죠. 이런 방산주의 어떤 그 급등 흐름이 출발이 좀 되고 이게 확산을 시킵니다. 곡물 테마 관련된 이런 테마. 에너지. 그렇죠.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까지 더 번져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또 무한대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정점 우려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테마에 대한 어떤 정점 우려. 네. 그래서 뭐 푸틴 관련된 어떤 발언이 나올지는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대신 정점을 향해서 갈 수도 있으니 그거에 대한 대비는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푸틴과 관련된 이런 재료에 의해서 주가가 좀 급등이 나왔다고 한다면 네. 욕심을 더 내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분할 매도를 좀 해서 네. 정확하게 우리가 고점에서 딱 팔고서 나오면 참 좋겠지만 사실 이 테마라는 것이 그 복불복 형태가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그 이슈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좀 어느 정도 좀 매도 타이밍을 좀 서서히 늘려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쟁 관련 종목들이 또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도 정말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응 전략이라든지 지금이라도 들어가 볼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이 전쟁에 대한 이슈를 우리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하시면서 그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잘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겠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은 종식이 되어야 짱이다 라면서 브레이너드 짱님 오셨네요. 잘 오셨고요. 나래님도 반갑습니다.
달랐습니다. 윙크님 그리고 풀꽃님의 이름도 보이고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올려주세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뭐든지 좋습니다. 또 전문가님께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질문들도 저희가 모든 마음을 다 열고 받고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이야기 들어볼까요? 풀꽃님께서 김정수 전문가님이 추천해 주셨던 SDI가 30%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면서 인사를 나눠주셨습니다. 삼성 SDI인가요? 자, 오늘 61만 2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30%라는 특히나 지금 같은 장에서 삼성 SDI는 또 꽤 무거운 종목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익을 잘 내고 계세요.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리뷰 한번 해볼까요? 삼성 SDI는 우리가 이제 배터리 하면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I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상장사지만 SK 온이 이제 배터리의 이제 대표 주자죠. 네. 여기에 이제 뭐 파우치형이냐, 각형이냐, 이제 완성형이냐, 주 납품차가 테슬라 쪽이냐, 폭스바겐 쪽이냐, BMW 쪽이냐, 아니면 이제 현대차, 기아차 쪽이냐에 따라서 약간 좀 디테일이 좀 달라지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이 배터리와 관련된 이 이익이 급증했었던 거는 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전략의 큰 변화를 2016년도하고 17년도 거치면서 결정을 한번 내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소형 배터리 쪽 위주, IT 재료 쪽 관련된 사업이 원래 주사업이었었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노트북이라든지 태블릿 PC라든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주사업이었어요. 그리고 IT 재료. 근데 이게 성장이 이제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스마트폰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중소형 배터리보다는 중대형 배터리 쪽에 좀 승부를 좀 걸어보자. 그래서 중대형 배터리 쪽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하죠. 그때가 우리나라에서 테슬라가 인터넷으로 자동차 판매를 하는 시점과 맞물립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삼성이 더 이상 이제 미루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수년간 이제 대규모 투자를 좀 하죠. 그러면은 당장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손실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도부터 이제 수익을 좀 전환됐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었던 자리가 네. 51만 원대하고 이제 53만 원 정도 돼요. 이제 이 가격을 이기는 가격을 제시했던 포인트는 이 자리가 이제 중대형 배터리가 흑자 전환됐던 자리거든요. 제일 중요한 사업이 흑자가 전환됐는데 적자 밸류 오면 이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점은 우리가 46만 원이나 47만 원까지 빨지 모르는데 네. 제일 중요한 사업부가 흑자로 돌아섰는데 적자 밸류 오면 저는 이긴다고 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추천을 많이 좀 드렸었고 61만 2천 원 정도 오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소형 배터리 쪽의 선전이 좀 중요합니다. 중대형 배터리에 대한 이 밸류는 지금 주가에 한 62만 원까지 반영이 되는 거고 네. 소형 배터리 쪽에서 어떤 선전 뭐 아무래도 뭐 삼성 쪽의 어떤 이 스마트폰, 노트북 요 수요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이 장대 양봉을 추가적으로 더 만들지 여부를 좀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약간 크게 부각될 것 같지는 않아요. 한 중립 정도. 그래서 상승에 대한 이 목표 수익률은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씩 이제 좀 줄여가야 되지 않을까. 목표치를 위로 열려 있으나 네. 이제 지금부터 좀 급등 흐름이 나오거나 상승이 나왔을 때마다 좀 기대 수익률이 점점 좀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수익 확보에 대한 좀 병행 포인트를 좀 잡아가는 그 시기로 좀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관점입니다. 네. 자, 삼성 SDI 수익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지금부터는 그 수익을 조금씩 챙겨나가는 기회들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 올라왔고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이제 소형 배터리 선점인데 이에 대한 영향력이 주가에 대한 영향력이 그렇게 조금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부분도 짚어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익 보신 거 우리 잃으면 안 되잖아요. 조금씩 계속해서 챙겨가시면서 이 흐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나비님의 이야기로 이어갈까요? 램 테크놀로지 궁금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셨고요. 8,21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언제쯤 움직일까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인데 그러게요. 지금 매수하신 이후에 최근에 매수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차트 모양이 꽤 지금
아래쪽에 깔려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도 지난주에 조금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오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좀 내려옵니다. 오늘은 7,430원의 거래를 마친 상태이고요. 램테크놀로지는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할까요, 전문가님? 사실 이런 그 섹터 자체가 IT 반도체 섹터로 구성되어 있지만 네. 시가총액이 한 1,000억대가 살짝 안 되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기업 분석이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IT 반도체 섹터에 포함되어 있어서 네. 램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을 우리가 분석을 하려고 하지만 저는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안 되면 저는 안 해버립니다. 그 재무제표상에 나와 있는 뭐 흑자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에 아예 저는 믿지를 않아요.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작은 기업.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재무제표나 네. 관련된 어떤 공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소형주들이 나오는 이런 거는 저는 아예 믿지를 않습니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언제든지 말장난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이 있었냐면 프로텍이 갑자기 거래 정지가 돼버렸죠. 반도체 전공정 업체인데 이것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6월 달까지는 제가 소형주는 좀 안 하시는 거 권장한다. 여기 보면은 프로텍이라는 기업인데 그냥 아무 일 잘 없었다가 돈도 잘 벌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상장 폐지 이거 이제 심사 들어갔죠. 이렇게 돈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램테크놀로지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6월 달까지는 소형주들은 이런 식으로 갑자기 폭탄 돌리는 게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 만약에 내가 소형주 쪽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전 6월 달 이후로 하시기를 계속 권장하고 있거든요. 사건 사고가 지금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말 많이 터지고 있어요. 뭐 일시인바이오 같은 경우도 갑자기 거래 정지됐고 계양전기 오스테 임플란트 사건 지금 다시 거래가 돼서 다행이긴 하지만 네. 근데 주식시장에서 보이고 있는 어떤 그 재무제표상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은 이미 여의도 쪽에서 다 어느 정도 이렇게 다 뽑아 놓습니다. 그래서 좀 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다 커트를 쳐버리죠. 더군다나 지금 시장의 거래 대금이 네. 지금 되게 줄어들었잖아요. 한 9조 5천억 정도 돼요. 9조 내외, 10조가 채 되지 않아요. 지금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 되냐? 우리 코스피 상장사 800개가 넘는 상장사 시가총액이 2,100조 정도 됩니다. 네. 2,100조에 10조가 안 돼요. 거래 대금이. 그쵸. 그러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4%가 아니라 0.48% 거래 대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21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서 거래되는 이 거래 대금이 그러니까 21억 아파트예요. 시세가 21억짜리 아파트인데 이게 지금 채 거래 대금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거래 대금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시장인 거예요. 와. 감이 좀 오시나요?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21억짜리 확 아파트인데 와닿네요. 이걸 가지고서 거래하는 여기서 이게 움직이는 돈이 21억 아파트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돈이 채 지금 1,000만 원이 안 되는 시장에서 와. 거래되고 있는 시장이니까 저는 최대한 중심부에 있어야지 살아남는다. 최근에 아파트 동향들도 보면은 강남에 있는 곳은 오는데 주변 지역은 좀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동성 축소 구간에는 보통 사람들이 이제 한 방을 좀 노리려고 손실을 좀 빠르게 메꾸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구간에서는 계좌 지키는 게 최우선돼야 되는 거고 매수하는 순간 수익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이 매수 하나의 버튼을 누르더라도 정말 신중하게 눌러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소형주는 저는 6월 달까지는 하지 말자 이런 마인드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네. 요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 좀 속상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당연하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뭐 램테크놀로지 보유하신 분한테 어떤 뭐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 상황이 소형주들이 갑자기 거래 정지되거나 상장 폐지되는 주식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으니까 좀 무리를 두면 사지 마셔라. 네, 주의는 필요하다. 그쵸? 알고 또 접근하는 이런 걸 거랑. 하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나중에 또 당하고 나면 억울하니까. 그래서 맞아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런 이야기 먼저 해드린 거고. 그래서 지금 재무 분석은 제가 아예 안 합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현재 나와 있는 IT 섹터의 좀 트렌드에 맞춰서 이 주식이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 이 구간이 네. 좀 중요한 가격대 정도만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하게 제시해드릴 수 있는 가격은 7,1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릴 수 있고요. 이 자리가 무너지기 전에는 일단 상단,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 이 정도까지는 목표치를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번에 이제 맞고 밀린 자리가 8,200, 300원 정도 되니까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전략은 7,100원과 8,200원 정도의 어떤 기술적 분석의 네. 의견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관련된 어떤 디테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아쉽게도 이 종목은 좀 해당되지 않으니까 요 좀 참고하시면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비님께서 혹시나 내 종목 상장 폐지될까봐 좀 걱정이 되셨는지 상장 폐지 기간 이제 다 끝났잖아요. 아직도 심사하나요? 라는 글 올려주셨는데 이 종목이 그렇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시장 상황에서 소형주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또 어떤 우리가 주의점이 있는지 그 부분을 또 알고 접근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램테크놀로지에 대한 경우는 지금 7,100원에서 8,200원 요 기술적인 박스권 사이에서 좀 대응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로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윙크님께서 그렇다면 시총의 최소 기준은 얼마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내가 좀 기업 분석을 해볼 수 있는 내가 좀 믿을 수 있을 만한 그 기업의 그 종목의 시총의 기준은 그럼 어느 정도로 보세요? 중소형주하고 소형주의 그 기준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중소형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들을 보면 소형주가 있고 네. 중소형주에서 이제 그 저기 뭐 중형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네. 중대형주에서 대형주로 넘어가는 경계 라인이 있잖아요. 네. 5조 4천억. 그러니까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넘어가는 기준이 5조. 아, 네네. 5조 밑은 그냥 중형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천억 밑이 되면 소형주, 4천억 이상 되게 되면은 이제 좀 중소형주에서 이제 중형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천억 이상 정도를 선호합니다. 근데 이 4천억이랑 5조요? 5조는 대형, 5조 이상 되면 대형주로 분류를 진짜 하는 이 거죠. 텀이 꽤 크네요. 중형주가 속해 있는 범위가. 종목이 많으니까. 아, 그래서. 근데 사실상 코스피 200 있잖아요. 코스피 네네네. 200에 해당하는 종목이 사실상 거의 지수를 거의 다 그 추종하죠. 어,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상 이제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시가총액 상에 해당한 10%, 10위 안에까지 드는 종목이 나머지 종목들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버니까. 네. 네, 최소 시총 기준 4천억 정도다라고 정답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이렇게 또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저희가 체크를 하면서 궁금증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유튜브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같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서울전화 02-325-8200번입니다. 활짝 열어둘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다면 편안하게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볼까요? 오늘 출근할 때 보니까 내일이 쉬는 날이라 그런지 정말 도로 위가 차가 너무 많아서 오늘 내일 쉬는 날이라 놀러 가시는 분들 많아서 오늘 채팅창에 많은 분들 안 계시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했는데 계속해서 정말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시고 질문도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어서요. 오늘도 이 1시간을 정말 바쁘게 달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자, 이번에는 GC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윙크님께서 전망이 궁금하다라면서 올려주셨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65,000원에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시다고 해요. 이 GC셀의 가격이 좀 압도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눈물이 납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이거든요. 자, 오늘 2% 가까이 좀 하락을 하면서 62,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압도적인 가격 조금 지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은 안 온 것 같아요. 지금 바이오제약은 이제 GC셀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GC셀은 이제 NK 세포. 실제로 이제 기업 내용도 되게 좋아요. 근데 바이오제약이라는 이 판 자체가 지금 망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제약에 포함되어 있는 이 네. GC셀이라는 기업이 나쁜 기업이 아니라 이 기업도 뭐 NK맥스나 GC셀 정도 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바이오제약 좀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 잘 알거든요. 이 기업이 회사 진행 사항도 좀 투명하게 했고, 그리고 이제 합병을 통해서 회사의 덩치 좀 키웠고, 그 다음에 실적 같은 경우도 지금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바이오제약에서 그래도 좀 선호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이오제약이라는 판이 망가진 겁니다. 지금 사실상. 네, 그러니까 바이오제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너 메이존처럼 되는 거 아니야? 너 헬릭스미스처럼 되는 거 아니야? 너 엔지캠 생명과학처럼 갑자기 임상 중단하는 거 아니야? 너 일신바이오처럼 너 갑자기 그 거래 중지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바이오제약은. 그래서 얘가 문제가 아니라 단체가 문제인 그렇죠. 거지. 바이오제약에서 계속 지금 사건 사고 나고 있는 기업이 있으니까
바이오 제약을 좀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이오 제약은 무형 가치를 사고 파는 거잖아요. 무형 가치를 사고 파는 거란 말이에요. 꿈을 사고 파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CDMO 같은 이런 위탁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지만 대다수의 바이오 제약 업체들은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로 사람들이 눈에 불이 나 있어야 돼요. 초롱초롱 되고 그다음에 바이오 제약만 하더라도 기가 이렇게 딱 쫑긋 열려서 바이오 좀 뭐 대박 난다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막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랬었을 때는 적자가 뭐가 중요해? 일단 임상 연구 안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코로나 요거 치료제 개발했다더라. 이거 개발해서 누가 돈 벌었더래더라 하면서 네. 아 나도 한번 해볼까? 기업 내용 에이 몰라요. 그냥 아무렇게나 사주세요. 이게 뭐냐면 그런 자금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던 때가 이제 저희 코로나였었던 거죠. 바이오 한창. 그렇죠. 그러면 그런 돈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돈들이냐면은 펀더멘털 쫓는 돈들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식을 샀으면 나보다 더 비싸게 사주는 사람들이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들어오는 시세 쫓는 자금들이다 이거예요. 꿈을 쫓는 자금. 그래서 심리가 되게 중요한데 거기에 쉽게 말해가지고 폭탄을 탁 던져버린 거죠. 메지온이 폭탄 딱 던지면서 신약 임상 진짜 어렵단다 얘들아. 그리고 엔지캠 생명과학 딱 던지면서 주력 파이프라인도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단다. 일신바이오도 딱 던지면서 우리는 거래 정지됐지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에 대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나는 기업을 선별해서 업황도 전망을 잘 연구해서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저기서 폭탄을 던지니까 돈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안 사는 거예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죠. 가까이 하지 않고 그냥 어떤 심리냐면 그냥 니들 다 전멸해라. 니들 다 전멸해. 전멸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살아남은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어려움. 살아남은 업체들 가운데서 옥석을 구분을 하는 거죠. 근데 요거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대기업들이 많아요. 요걸 지켜보고 있는 대기업들이 많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삼성그룹하고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오제약 쪽으로 먼저 진출해서 성공적인 이 흐름 안착을 했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SK 바이오팜이나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성공적 안착을 했는데 네. CJ그룹도 제일제당을 중심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머지 그룹이 준비가 덜 됐어요. 최근 들어 보면 롯데 바이오로직스 이거 지금 출범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돈은 있었는데 바이오제약 관련된 기술력이 없으니까 바이오제약 업체는 돈이 없잖아요. 나는 돈은 있고 좀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차라리 싹 다 전멸해 버리고 또 그 중에서 진짜 제일 쓸만한 녀석들을 가지고서 대기업들하고 좀 딜거래를 할 수 있는 구조처럼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때까지의 바이오제약 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기업들로만 거래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네요. 그게 지금 더 중요한 거고 GC셀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점이 좀 깨지는 주식은 우리가 이제 제가 뭐 방송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자라고 했을 땐 가격이 보통 낮잖아요. 요거는 뭐냐면은 실적을 기반으로 가는 기업들. 산업이 좀 실제로 실적 성장과 같이 갈 수 있는 녀석들. 그럼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커버가 되는데 바이오제약은 그게 아니니까 바이오제약은 반대로 해야 됩니다. 바이오제약은 네. 전저점이 깨지는 게 아니라 제일 강력한 저항을 돌파하는 상태 항봉. 아래에서 잡는 게 아니라 위에서. 셀트리온은 제가 18만 2천 원을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에가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 베팅하는 자금이 이제 들어온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실적주는 밑에서 잡는 거고 네. 꿈을 잡는 주식은 이 사람들이 구간에서 관심이 좀 모이고 꿈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 그쵸. 타이밍에 이제 들어가는 왜냐면 거죠. 이렇게 돼야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신용 물량을 털었다는 얘기거든요. 반대 매매를 털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보통 바이오제약 같은 경우가 1년 이상을 개인들이 못 버팁니다. 왜냐면 이자를 감당을 못 해요. 우리가 이제 그 신용 거래를 하게 되면 3개월 단위로 이자가 한 1, 2% 정도 그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갱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7%를 빌린 사람이 1년 되면 한 10%, 11%로 빌리게 되는 거니까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1년 정도 되게 되면 이제 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이오제약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고생을 하면 기본은 1년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작년도 1월 달부터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GC셀을 포함한 나머지 바이오제약들은 밑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위에서 기준 항목을 딱 뽑아내야 됩니다. 그렇구나. 대신 뭐가 있어야 돼요? 명분을 던져줘야 돼요. 삼성이 M&A 이번에 어떤 그 중형주 바이오 기업하고 한다더라. 롯데그룹이 이번에 지분 투자 어디에 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붐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
그때가 이제 바이오 제약에 대한 흐름이 바뀌는 포인트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전까지의 지시세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서보다는 좀 위쪽에 대한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가격대는 아까 잠깐 좀 체크해 봤는데요. 네. 73,000원 선 정도로 보입니다. 73,000원을 뚫어준다면 73,000원을 뚫기 전까지는 좀 약세 흐름이 지속된다고 보이는 거고 아, 네. 73,000원을 좀 돌파를 해야 좀 하락이 좀 마무리가 되지 않나? 그런 좀 기준 양봉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타이밍 우리가 좀 잘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바이오 섹터 전체에 대한 조금 신뢰가 깨지면서 이 종목도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GC셀이 조금 더 강하게 힘을 받을 수 있는 타이밍 73,000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윙크님 뿐만 아니라 지금 칵테일님은 이 종목을 98,000원대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또 올려주시거든요. 정말 높은 가격대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73,000원을 뚫어내는 그 타이밍을 기다리기가 더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일단은 기다린다면 그 뚫어주기만 한다면 요 98,000원에 대한 가격대도 좀 회복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 종목? 73,000원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네. 거기서 이제 물론 이제 나오는 상황들을 좀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GC 세일 같은 경우에는 73,000원에서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좀 드렸으면 그냥 좋겠어요. 뭐 98,000원. 그쵸. 돌파되면 좋겠죠. 이분 그러니까. 입장에서도 저도 좋은데 네. 그래도 일단 뭐 우리가 함부로 미래를 예단해서는 안 되는 그렇긴 거니까 하죠. 일단 제일 중요한 신호가 나온 다음에 그때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 신호가 나와 주기를 저도 함께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호님 벌써 30분이 지났네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10시 34분 지나가고 있고요. 저희 생방송으로 투자의 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도 많이 올려주시네요. 그 전에 오늘도 우리 투자의 신의 전화 접수 담당자가 심심합니다 라면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전화를 그 누구보다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우리 전화 접수 담당자를 위해서 자, 여러분 지금 바로 휴대전화 드시고 전화번호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주시면 되겠고요. 딱히 궁금한 게 없다라고 하신다고 해도 일단 한번 전화 주셔서 전화 접수 담당자 심심하지 않게 응원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준호님께서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반대인가요? 네, 현금은 이미 만들어 놨었다고 한다면 네. 이 현금을 가지고서 기준에 온 것들은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기준에 온 것들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그렇죠. 저는 뭐 방송에서 많이 여러분들에게 종목 기다려야 될 가격, 이기는 가격 많이 추천 그쵸, 좀 그쵸. 드렸었기 때문에 그거 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금 비중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은 좀 불안하거나 여기서 이제 더 하락하면은 어떡하지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못 맞출 거기 때문에. FOMC 결과가 뭐 금리 인상 관련된 매파적 발언이 나와서 시장이 좀 하락할 것 같다.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푸틴 아무도 몰라요. 관련되어서 뭐 강경 발언이 나왔는데 그게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다 해서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뭐냐면은 에너지 소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기업 자체를 봐야죠. 그 기업의 비즈니스를 봐야 되는 거고. 이 기업을 내가 이 가격에 사면은 유리하겠구나, 이기겠구나.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지금은 현금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있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주식들 살 때 놓치면 아까우니까 현금 비중만 좀 최소한 유지를 해야겠구나. 이게 지금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에 계속해서 좀 조마조마해 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조금 더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현금은 가지고 있고 기회가 왔을 때는 좀 과감하게 접근을 하면서 그 기회를 잡는 그 용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만나볼게요. 벙벙님께서 은행주가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은행주 너무너무 재미없다고 지금 이제 끝물인 건지 팔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셨는데 은행주들이 요즘 좀 조용한 것 같기는 하네요. 양반이죠, 양반. 양반이죠. 지금 은행주들이 산업을 주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그쵸. 산업을 주도하는 건 아닌데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피크가 나와야 상승이 소멸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보다는 계속 강세 흐름은 유지는 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시장이 10포인트 빠지면은
얘네들은 그래도 한 보합을 유지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락에 대한 좀 방어 대안으로는 작용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런 상승이 좀 소멸이 되려면 너무 이제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린 거 아닌가? 연준에서는 올해 한 3%대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야, 금리 이 정도면은 이제 힘들겠구나. 그래서 금리 피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때가 이제 상승이 멈출 거니까 지금 그런 신호가 없으니까 일단 매도 의견을 좀 드릴 수는 없습니다. 매도 의견을 들을 수는 없다. 네. 그 피크 신호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오니까. 그럼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좀 기다리는 게 답일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매도 신호가 없다는 얘기니까 가져가는 게 좀 맞다고 보는 거고요. 다만 이제 신규로 공략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성향을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지금 이제 손절을 감수하고 들어가는 거고 보유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싸게 산 상태에서 가져가는 게 네. 맞다면 이제 매도 시점은 금리 인상과 관련된 피크 우려가 발표되는 시점. 그러면 그런 거는 우리나라보다는 좀 연준 쪽에서 그쵸. 힌트를 좀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매파적 발언이 좀 수그러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려면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소비자 물가가 잡히는 신호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5월 FOMC보다 저는 더 네네. 중요한 게 5월 10일에서 이제 11일 사이에 있는 이제 소비자 물가와 관련된 이 지표가 올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걸 잡으려고 지금 계속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당장 내일 새벽에 나오는 FOMC 그 산을 하나 넘으면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소비자 물가에 대한 산이 또 기다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지금 조금 전에 개장한 미 증시는 보합권에서 거의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 FOMC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조금 관망하는, 조금 숨죽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 그 결과 발표로 인해서 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또 그것을 우리가 금요일에 어떤 식으로 우리 시장에서는 좀 소화를 해낼지 그 부분을 우리는 좀 잘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질문 받고 있고요. 지금 이제 조금 전화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우리 전화 접수 담당자가 굉장히 행복하다라고 하시네요. 자,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다음은 전이 선홍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을 살펴볼 거고요. LNF 매수 문의 주셨습니다. LNF 매수하고 싶은데 얼마 정도의 매수를 하면 좋을까요? 라면서 올려주셨는데 자, LNF가 이번 주 흐름이 꽤 괜찮거든요. 계속해서 빨간불 켜내고 있고 오늘도 23만 3,5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테슬라가 좀 잘 가면서 같이 움직이고 또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매수 타이밍을 용기 내서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LNF의 적정한 매수 가격은 어디일까요? 지금은 손절을 감수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23만 3,500원에 네. 들어간다는 얘기는 직전 고점이 한 25만 5천 원 정도 되는 거니까 네. 지금 들어가신다는 얘기는 신고가가 무조건 나와야만 베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서 뭐 한 2% 먹을로 3% 먹을 들어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들어간다면 신고가를 노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성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가죠. 신고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제 잘못됐을 때 감수해야 되는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중요한 가격대만 좀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네. 양극재 업체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 음극재나 분리막 이런 전해질 업체들보다는 양극재 관련된 업체들이 캐파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지금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밸류 유지하는 게 맞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신고가 돌파를 노리고 가기에는 이거는 좀 기존 보유자 입장이 아니냐 이런 의견 좀 드리겠고. 그러네요. 그러려면은 지금 제일 중요한 가격대 라인이 필요한데요. 네. 20만 원대 초반이 중요할 것 같아요. 20만 원대 요 초반. 지금 터닝 포인트 나왔었던 시점이 4월 27일인데 이 자리가 한 20만 9,800원인데요. 네. 여기에서 한 만 원 정도 빼가지고 한 20만 원 선 정도. 요게 잘 방어가 되는지 잘 보세요. 요게 깨지면은 저는 18만 원 선 정도는 기본으로 좀 열린다. 그래서 만약에 LNF를 공략을 하고 싶다면 전저점이 깨진다라는 전제 아래, 전저점이 깨진다는 전제 아래 최소한 18만 원대 붕괴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저점을 의미하지는 않고요. 네. 그 정도의 최소한의 프리미엄이 빠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LNF 지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기는 하죠. 최근에 흐름도 좋았고 전고점 근처입니다. 때문에 지금 당장 들어가서 내가 잠깐의 수익을 먹고 나오겠다. 그리고 정말 저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기보다는 조금 더 내려갔을 때 우리가 접근 타이밍을 잡아보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20만 원 선이 좀 깨지는지 거기가 지지가 되는지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아래로 내려갔을 때 우리 18만 원대를 조금 더 그 타이밍을 기다려보자라고 또 진단을 해주셨으니까요. LNF에 대한 진단도 참고하셔서 수익을 꼭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고요. 벙벙님께서 전화해서 행복하세요라고 말씀드리면 되는 건가요? 라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래도 너무너무 환영하면서 받아들일 거고요. 행복하세요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행복하세요라고 또 그 기운을 전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전화도 많이 주시고 준호님께서 그러는 행운의 편지 돌리는 거 아니냐라는 댓글도 올려주고 계시네요. 자, 그래도 화기애애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방송 투자의 신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감사하죠. 네, 오늘 하루 좀 잘 보내셨습니까? 네, 근데 목소리는 좀 힘이 없습니다. 그 종목이 좀 고민이 많이 되시나요? 많이 되죠. 너무 오래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그 종목을 좀 내일이 또 어린이날이기도 하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어린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좀 선물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좀 잘 좀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한번 잘 해볼게요. 자, 종목은 어떤 거 궁금하세요? 예, 포스코 홀딩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9만 1,000원에 음, 25%. 39만 1,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예. 왜 한숨을 쉬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거의 지금 최고점,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네요. 왜 오랫동안 조금 고생을 하셨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어떻게 좀 핵심적으로 도와드릴까요?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가격이 올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지. 매수한 가격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가장 궁금하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좀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에 힘이 많이 빠지셨거든요. 좀 힘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김정수 전문가님과 연결해 드릴게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수 가격이 굉장히 좀 높으시네요. 39만 1,000원이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죠? 거의 최고가거든요. 2021년도 기준으로 보면. 근데 이제 전화상으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이전에 좀 사신 것 같아요. 예, 예. 그죠? 그 이전에 좀 사셔서, 좀 오랫동안 좀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셔서 그런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사실상 뭐 손절하는 게 이분한테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여유가 좀 되신다면 좀 추가 매수 타이밍을 제가 말씀드린 가격이 왔었을 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럼 감사하죠. 저는 근데 제시해드린 가격대가요. 네. 제 방송 포스코 홀딩스나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이 기다려야 될 가격대를 제가 작년도 8월 달부터 계속 꾸준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가격대 거의 안 바뀌고 있는데 그 가격대 혹시 모르시죠? 안 보셨으면 모르실 텐데. 그때 예전에 한 25만 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얼마요? 25만 원. 23만 원대입니다. 23만 3천 원. 예. 네. 제가 그 당시에 포스코 홀딩스가 한 32, 3만 원 정도 됐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포스코를 만약에 하고 싶다면 한 23만 3천 원대? 네, 그래서 지금 25%선 정도 가지고 있으시니까 일단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좀 평균 단가를 낮추는 시점이 나온다고 한다면 좀 최대한 시점을 좀 늦추셔서 한 23만 원대 요때 이제 왕창 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균 단가 확 낮추시면 저는 조금 시간 투자하게 되면은 그래도 좀 수익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좀 주지 않을까. 요렇게 일단 먼저 결론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냐면 좀 황당하단 말이에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근데 제가 이걸 작년도 8월 달부터 말씀드리면서 그 8월 달부터 말씀드리면서 이 가격대가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제 이 가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포스코 홀딩스는 왜 홀딩스가 됐냐면 포스코는 철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 철강으로 보지 마. 나 앞으로 잘할게. 내가 여러 가지 신사업을 할 건데 나 앞으로 좀 비싸게 프리미엄 좀 주면서 거래 좀 해줘.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 내에서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알고 있는 겁니다. 철강이라는 것 자체가 산업을 이제 더 이상 주도를 못하는 거구나. 이게 하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포스코의 지금 이 가격, 이 밸류는 얼마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잖아요. 이 밸류는 IMF 때 있죠. 리먼도 그 전 IMF 때 밸류보다도 낮은 밸류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잘 안 되시죠? IMF 때의 포스코보다 네. 지금의 포스코가 더 낮은 밸류예요.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밸류가 더 다운됐다는 얘기예요. 97년도, 98년도의 포스코보다 지금의 포스코가 몸값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밸류를 보면. 왜 그럴까요? 산업을 주도를 못해서 그래요. 조강 생산량 관련된 요거는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포스코 홀딩스가 사업을 영위를 해서 전 세계를 호령했었던 요 전성기가 한 2010년도까지 됩니다. 요때 워렌 버핏이 투자했던 시기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영업이익률이 막 20%씩 나왔어요. 대단하죠. 이런 철강업체 20%. 왜냐면 자기가 전 세계를 주도했으니까. 근데 그 주도권을 누구한테 빼앗겼어요? 중국한테 빼앗겼어요. 그래서 앞으로 철강 가격 관련된 이런 흐름을 보려면 줄궁의 조강 생산량을 늘리느냐 줄이느냐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아픈 데가 있어요. 하나 더 아픈 데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무리 철강 관련된 기술력이 좋아서 이걸 잘 생산을 하더라도 미국이 원하는 만큼 수출을 못해요. 트럼프가 딱 수출 커터제로 해서 대미 쪽 관련된 수출을 할 때 생산량을 얼마 이상 못하게 이렇게 딱 걸어버렸거든. 두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2016년도, 17년도 이전의 밸류에서 거래되는 거는 저는 이거는 굉장히 비싸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과 같은 이런 보호무역이 있는 시기는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말아서 뭐 자동차에도 납품하고 조선사한테도 납품을 해서 돈을 벌지만 과거에는 물건을 잘 만들어서 공정하게 무역이 됐기 때문에 전 세계 물동량만 늘어나게 되면은 돈을 잘 버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물건을 잘 만들어도 미국에서 딱 일정량 이상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중국한테 주도권 빼앗겨 버렸으니 똑같은 물건을 잘 만들어도 눈치를 보게 되는 거니까 같은 100억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2016년도에 포스코가 100억을 벌었을 때와 지금의 100억 몸값이 훨씬 더 낮은 거죠. 정치적 리스크가 같이 있는 상태인 거니까. 이런 걸 감안한 상태에서 거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2, 3만 원대가 32, 3만 원대가 대미 수출 커터제가 발동되기 전의 밸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는 저는 죽음의 자리로 봤던 거죠. 그거는 구조적으로 안 바뀌는 거니까. 근데 그때보다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그 자리는 저는 이제 물리는 자리로 여러분한테 많이 이야기를 했던 거고. 네. 반대로 이제 23만 원이라는 자리는 뭐냐면 포스코도 그렇고요. LG화학도 그렇고 롯데케미칼이라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산업이 망가지더라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소비하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아무리 박살나더라도 기본적으로 박살나는 게. 그래서 최소한의 보는 금액 단위가 있단 말이에요. LG화학은 한 2조는 최소 못 벌고, 그 다음에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못 벌어도 한 8천억에서 1조 3천억은 벌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포스코도 그런 식으로 밸류로 환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3만 원대가 오게 되면은 전 적극적으로 악재가 나와도 베팅을 해도 되는 자리라 보고 있는데, 지금 25만 원을 가지고서 39만 1,500원을 가지고서 이 주식을 샀다 팔았다 대응하기는 어려우니까 만약에 지금 직전 저점에서 지금 방어 나왔었던 자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은 한 26만 원 정도 되잖아요. 요 자리가 방어 나오면 최대한 뭐 39만 1,000원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보유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붕괴가 돼버리면 중간에 물 타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자리에서 차라리 그때 비중을 조금 더 늘리시라 이거예요. 지금 이제 손절하기 아마 힘드실 겁니다. 보유기간이 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23만 원 정도 하게 되면 이제 평균 단가를 대충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39만 1,000원에 23만 원 정도를 해버리게 되면 얼마 정도 되려나? 드립에 한 30만 원대 초반이나 20만 원대 후반 정도? 29만 원 정도 밑으로만 단가를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좀 수익 전환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을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일단 추가 매수를 해서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건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든 일단 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가격대가 23만 원대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23만 원은 언제쯤 오나요? 23만 원이요. 언제쯤 오는지 우리가 예상이 가능할까요? 그냥 달력에다 표시해 놓고 네. 그냥 언제 오는지 정도만 체크하고 안 오면 그냥 안 왔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시면 돼요. 그냥 언제까지 하염없이 기다릴 필요 없이 네. 하루에 그냥 개인적인 일을 하시다가 가격 왔으면은 하면 되는 거고 안 왔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29만 2천 원인데 더 올라갈 수는 있나요? 지금 잘 안 들렸거든요. 지금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지. 지금은 이전에 발생되었던 자리가 27만 6천 원이니까 네. 요 가격이 깨지지 않아야만 방어가 반등이 좀 더 나올 수 있겠죠. 저 자리가 깨지는 순간 이제 상승은 소멸되겠죠. 아니 지금 현재로 29만 2천 원인데 또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나요? 지금보다 얼마나 더 올라갈 수 모르겠어요. 있는지는 네, 그건 모르겠고요. 그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수에 대한 좀 영향을 받을 텐데 그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제가 알 수가 없고 매수를 한다면 이 가격대는 저는 안 하고 이기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23만 원대만 할 것 같고 지금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상승이 마무리가 돼야 되니까 매도에 대한 결정을 하려면 직전 저점이 깨져야 되겠죠. 이 정도 의견만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워낙에 또 오래 보유하고 계셨던 종목이어서 지금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더 답답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섣불리 지금 대응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준 가격을 정해놓고 그거를 조금 기다려보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 게 또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23만 3천 원 제시를 해드렸고요. 추매 타이밍이요. 그리고 27만 원대가 깨지지 않는다면 조금 더 보유해보자라는 의견도 함께 전해드렸으니까요. 한번 잘 참고해보시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자, 포스코 홀딩스까지 진단을 도와드렸고요. 저 오늘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정말 1시간 동안 또 꽉 채워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풀어드렸습니다. 전문가님을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공개 방송 기다리고 있고요. 저녁 8시에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을 만날 수 있습니다. 8시가 아니고 9시네요. 자, 좋은 기업 기다려야 할 가격과 따라가면 물리는 가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내가 어떤 기업을 매수하고 싶을 때 곧 적절한 매수 타이밍 만나볼 수 있는 기회들 꼭 잘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일요일 저녁 9시입니다. 증권통 그리고 토마토 투자클럽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김정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등산 안전하게 잘 하시고요.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휴일도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